안녕하세요. 드림정류장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와 전혀 다른 기분으로 왔습니다. 네, 자, 워싱턴 대통령에게 배우는 성공한 사람들의 인간관계. 오늘은 이 책 좀 마무리를 빨리 할까 해요.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라. 타인의 결점을 부여잡고 끝까지 추궁해서는 안 된다. 친구와의 비밀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다. 타인에게 각박하게 대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관용은 내주는 것이다. 그런데 타인에게 퍼줄수록 자신의 내면은 더욱 알차고 풍성해진다. 관용은 온갖 물이 모여드는 바다와 같은 것이다. 관용을 베풀려면 바다같이 넓은 마음은 물론 자기 수양으로 다듬어진 지혜도 필요하다. 네,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늘 그렇게 저는 배워왔어요. 샘물에서는 깨끗한 샘물 있잖아요. 샘물에서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생물체도 살지를 못한대요. 너무나 깨끗하면은. 근데 샘물이 모여서 또랑을 만들잖아요. 도랑. 근데 그 도랑은 조금 오염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재도 살 수 있고 피리도 살 수 있대요. 네. 그리고 도랑이 모여서 시냇물을 만들죠. 네, 시냇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시냇물이 모여서 강을 이룹니다. 네, 강에는 온갖 물고기들을 아니면 온갖 생물체들이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잖아요. 바다는 너무나 많은 생물체들, 정말 쓰레기조차, 오염된 곳조차 전부 다 그 바다는 수용을 하죠. 그래서 늘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고, 너무 완벽하거나 너무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위에 사람이 없대요. 조금 뭔가 모르게 모질한 듯 하면서 순수한 사람들. 네, 각 숲속에는 각종 새들이 살아요. 너무나 많은 각종 새들. 네, 근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각종 인간들이 살고 있죠. 정말 개성이 다 다르고, 어, 인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바다와 같다면 그런 사람들을 다 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관용을 베푸십시오. 네. 그리고 늘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은 칭찬, 배려, 격려, 인정,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타인이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대요. 그리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도 강하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위치에 있고 싶은 욕구. 네, 본인이 어느 소속감에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 네, 그래서 항상 그거를 각인을 시켜주라고 해요. 상대방의 중요성을 자꾸 각인시켜 주도록 노력하라. 네. 너는 우리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네, 그렇게 항상 각인을 시켜주라는 거죠. 내가 그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각인을 시켜주면 상대가 정말 내 팀을 위해서 더욱더 그렇게 성장해 나갈 것 같다는 생각. 네, 저는 이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은혜란 얻을 자격은 없는데도 주어지는 커다란 사랑이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맑은 시냇물처럼 조용히 흘러들어와 분노와 원망의 불씨를 꺼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밀을 지켜야 신뢰를 얻는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하나가 다급히 뛰어들어와 소크라테스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흥분한 어조로 말했다. 선생님, 정말 절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잠시만. 소크라테스가 가차없이 그의 말을 제지했다. 지금 나한테 하려는 말 세 가지 채로 다 걸러냈느냐?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챈 제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소크라테스가 계속 말을 이었다. 다른 사람에 관한 일을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세 가지 채를 사용해서 한 번씩은 걸러내야 한다. 첫 번째는 바로 진실의 채다. 지금 하려던 말이 진실한 것이냐? 아니, 그냥 길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게 진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채로 검증해 봐야겠구나. 만약 진실이 아니라면 적어도 선의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방금 하려던 이야기가 선의에 의한 것이냐?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구었다. 소크라테스는 여유 있게 다음 말을 이어나갔다.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채를 통해 다시 검사해 보자꾸나. 네가 그토록 다급하게 나에게 알려주려던 그 일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더냐?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소크라테스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중요하지도 않고 선의에서 비롯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위 여부도 알 길이 없는데 어찌하여 말을 하려 하는 거야? 말해봤자 결국 우리 두 사람만 불편해질 뿐이다. 타인의 사생활을 엿듣고 간섭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동이며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할 뿐이다. 우리가 타인과의 신뢰를 깨트린다면 거대한 해일이 우리를 덮칠 것이며 빛은 그 순간부터 사라질 것이다. 네,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나도 그게 진실인지 모르고 그냥 엿듣고 와서 누군가한테 전달을 할 때 이제부터는 세 가지 채에 걸으시게요. 첫 번째는 그게 진실한 거냐, 두 번째는 그 이야기가 선의에서 나온 이야기냐,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냐. 네, 사실 옆집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뉴스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기도 하고, 또 그냥 그게 관심의 대상으로 그렇게 좋은 이야기로 상대한테 전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가 사실 나한테, 내 삶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99%가 거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세 가지 채 꼭 걸으셔서 남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혀를 컨트롤하라. 당신의 혀를 컨트롤하라. 옛날에 어느 국왕이 똑똑한 신하에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령하라고 지시했다. 며칠 후 국왕에게 올려진 것은 동물의 혀로 만든 음식이었다. 후에 국왕이 또 그 대신을 불러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음식을 만들라고 했다. 며칠이 지난 후 대신은 완성된 요리를 왕 앞에 내밀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혀로 만든 것이었다. 이에 국왕은 엄연히 다른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 어째서 똑같은 음식이 나왔는지 대신에게 물었다. 혀는 잘 활용하면 위대한 재능이지만 무기로 악용하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로 돌변하지요.
대신의 해명이었다. 부드럽고 선량한 혀는 생명수와 같지만 터무니없고 악한 혀는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폭풍이다. 이는 혀의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 잠언이다. 말은 일단 입에서 나가면 이미 내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이미 타인의 마음에 자리 잡은 뒤 우리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의미가 부풀어난다. 그러므로 자신의 혀를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네. 여러분,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당신의 혀를 컨트롤해라.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필요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지나친 참견이며 타인의 원망을 자극할 뿐이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은 허튼 소리를 늘어놓는 것이며 화를 초래할 따름이다. 혀는 비록 크기는 작지만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다. 특히 조직에 속해 있을 때는 언어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 때문에 상처받았던 아픈 기억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절친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잘 아물지도 않는다.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네, 굳이 자세히 부연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또 타인이 발언을 할 때는 절대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 속닥거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양 없는 행동이다.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앞에 나가서 교육하고 있고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꼭 옆에 사람과 쏟닥쏟닥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요즘에는 또 핸드폰을 또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아니면 1대1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도 말하고 있는데도 핸드폰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핸드폰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집중이 안 되기도 하지만 상대에 대한 애인은 절대 아니죠. 기회란 우리 주변에 있다. 힘들게 캐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우리 곁으로 찾아드는 것이다. 문제는 그 안에서 당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기회를 어떻게 선별해내느냐에 있다. 평상시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인품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다. 방심하는 사이에 원래의 성향이 자연스럽게 표출되기 때문이다. 하물며 작은 일도 이러한데 큰 일에 대해 있어서는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다. 두 가지를 되돌아보자. 첫째, 평상시 작은 행동 하나에도 신경을 썼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좀 더 노력하라. 둘째, 당신의 평소 행동은 자연스러운가? 일부러 꾸민 가식은 잠시 반짝할 뿐이지만 자연스러움은 영원히 지속됨을 기억하라. 작은 행동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고 너무 또 가식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웠는가? 네.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이건 철칙이죠.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은 인간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다. 약속 시간에 늦으면 상대방에게 무성의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네. 시간을 잘 지킨다는 거는요. 그게 곧 신용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요. 약속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는 당사자가 그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나타낸다. 여기서 시간은
그 사람의 인품, 인격을 가늠하는 척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절대 약속 시간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변에서도 약속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심지어 시간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예를 들면 늦게 도착하거나 아예 나타나지도 않음으로써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과시한다거나 상대방을 테스트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등의 몰상식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일방적으로 빼앗는 행동일 뿐 아니라 본인의 위신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하자. 네.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러는 거예요. 저도 사실 한 번 내뱉은 말을 잘 실천을 못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가 사실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이 싫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제가 그 사람들한테 배우는 거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어떠한 믿음이 안 가요. 절대적으로. 네.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이렇게 모범이 되는 조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기는 이런 포부와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절대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귓속말 하지 말래요. 네, 그건 A가 아니래요. 귓속말 하지 말라. 여기 또 나와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스스로 실행하지 못한 일은 애초에 약속하지 마라. 그러나 한 번 약속한 일은 꼭 지켜야 한다고 했다. 네, 워싱턴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실행하지 못한 일은 애초에 약속하지 마라. 그러나 한 번 약속한 일은 꼭 지켜야 한다. 저도 대단히 지금 그렇게 습관을 들여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수는 말하고 고수는 들어요. 하수는 자기가 계속 입으로 자기의 어떠한 잘난 점을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고수는, 네, 진정한 고수는 그냥 묵묵히 듣고 있죠. 아, 거절해야 할 것은 거절하라. 이게 가장 깊이 있으면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거절해야 할 것은 거절하라. 네. 어,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내 길을 가지 못할 뿐이고, 거절할 때, 애초에 조금 이렇게 인간관계 하면서, 어, 뭔가를 누군가 부탁했을 때 안 되는데 그 거절을 못해서 그냥 어, 어떠한 상대가 어떠한 희망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해버리면 상대는 계속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닌 것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절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아니요라고 말을 해야 할 상황에서 침묵해 버리거나 거절해야 할 상황에서 머뭇거리게 된다. 거절을 미루는 순간 우리는 그 거절의 냉정함이 시간이 흐르면서 축소되거나 사라지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실제로 그 반대가 된다. 네. 모두를 기쁘게 하지 말라. 너의 길을 가지 못한다. 여러분, 아니요라고 말할 때는 단언하게 안 돼요. 네, 그렇게 꼭 말하는 습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상적인 만남에서든 이성 간의 교제에서든 직장 내에서 혹은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말을 하거나 결정할 때든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네,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여러분, 경청이라는 말 아시죠? 경청. 경청은 내가 상대의 말을 잘 듣는다, 그 의미가 아니고요. 상대가 이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뇌를 연상을 해야 되는 게 경청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은 하고 있는데 말하지 않는 이런 부분까지 그 사람의 뇌를 연상하라는 게 경청이에요. 경청. 그냥 듣고만 있는 게 경청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뭔가 그 사람의 뇌를 연상하라는 거죠. 네, 그게 경청이라고 합니다. 대화의 방법에 보통의 네 가지 유형이 있대요. 첫 번째는 말을 할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안다. 두 번째, 말을 할 줄만 알고 들을 줄은 모른다. 세 번째, 말을 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만 안다. 말을 할 줄은 모르고 들을 줄만 안대요. 네 번째, 말을 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른다. 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유형에서 어떤 게 더 근접하신지.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할 줄만 알고 들을 줄을 모른다와 말을 할 줄은 모르고 들을 줄만 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에 속한대요. 대부분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측은지심을 지녀라. 진정한 대화의 달인이 되려면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 측은지심을 품고 대화에 임하라는 뜻이다. 타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추측하거나 너무 일찍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타인의 결점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타인의 좋은 면을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설령 언변에서 조금 뒤처지더라도 최소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대화를 할 때는 측은지심으로 상대를 대해야 된다고 합니다.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라. 마지막 장이에요. 가슴속에서 양심이라는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사람 됨됨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다. 성실하기만 하면 타인의 신뢰와 관심을 얻을 수 있으며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생을 건축해야 돼요. 진실을 바탕으로. 네. 내가 굉장히 명예와 부와 권력 이런 것들을 다 가졌는데 그게 하나도 진실하지 않고 내 양심을 속인 걸로 그런 것들을 쌓아 올렸다면 그거는 이치죠. 살아가는 이치. 오래 못 가잖아요. 언젠가는 그것으로 화를 입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잠깐 그냥 스쳐가는 내 모래성. 네, 모래성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진실을 기초하지 않으면은. 진실한 인생이란 성실한 인생이다. 성실한 인생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허위에 깃들여져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겸허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 책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사랑은 영혼의 윤활유다. 이를 마음에 품기만 하면 악행으로 세상을 더럽히는 일은 하지 못할 것이다. 미움을 사랑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고통 속에서 해방될 수 있다. 사랑은 베푸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고귀하고 순결하게 변화시킨다. 사랑을 경험하고 마음속에서 사랑이 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사랑 때문에 더욱 따뜻하고 생동감 있고 넓게 변한다. 이렇게 사랑으로 승화된 내면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더욱 맑아지고 삶의 품격은 더욱 높아진다.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사랑은 인류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며 가장 향기로운 정신적 체험이다. 사랑이 존재해야 사람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고 만물과의 신성한 교감 또한 가능해진다. 사랑. 네, 사랑. 정말 사랑하면 사랑의 힘은 대단하죠. 네,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그리고 또 친구와의 사랑. 네, 사랑의 힘은 정말 이 지구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제일 마지막 장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인간관계를 열어주는 비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보이신가요? 네,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나의 인간관계를 열어주는 비결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쭉 나열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나의 인간관계, 이게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나의 인간관계를 했을 경우,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나의 비결, 분명히 좋은 비결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연상 한번 해보세요. 네. 조지 워싱턴. 네. 이분이 지금 우리가 워싱턴 대통령에게 배우는 거잖아요. 1대 대통령으로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리고 1732년 2월 22일에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안 형편 속에서도 식지 않은 열정과 노력으로 삶을 일궈낸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이다. 11살 때 아버지를 잃은 후부터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청년 시절 군사기술과 서부 개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는 16살 때 세난도어 토지 측량 작업에도 직접 참여했다. 그리고 이 조지 워싱턴의 기록이 있는데 6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67세. 네. 67세. 굉장히 젊으셨네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인간의 수명이 거의 68세, 65세? 네, 그 정도 했었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젊은 나이에 네,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으로 해가지고 인간관계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서 생각하시고 한번 이렇게 해서 우리도 성공하는 네, 꼭 그런 인간관계 맺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네,
감사해요. 내일 뵐게요.